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 프린트 두 번째 쪽에 9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이 이제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이 나왔는데, 자,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은 그랬습니다. 자,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 그래서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 에드호크라시, 사업부재 조직, 그 다음 기계적 관료제. 이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 그랬으면은 뭐야? 관료제야? 관료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번에 에드호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탈관료제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인 환경에 적합한 내용들이 되겠고,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커져 있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들과 사업적인 측면들이 좀 섞여 있는, 우리 그 저기 뭐야, 데프트의 조직 구조 유형에서 이제 매트릭스 조직과 같은 그러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료제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환경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료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관료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계적 관료제와 전문적 관료제가 어떻게 다른가? 일단은 조직 성장에 있어서는 기계적 관료제가 먼저 나오겠죠? 기계적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 되겠고, 전문적 관료제가 이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베버의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베버의 관료제는 이 기계적 관료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그 기계적 관료제, 여러 개의 기계적인 관료제가 한데 묶여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종합대학교 같은 조직이 이 전문적 관료제의 대표적인 예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전자정부라든지 뭐 정보화 관련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된 내용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최근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최신 그 정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내용들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차원의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들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조직들, 이런 조직들의 연합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란 말이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어떤 메뉴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통해서 그 마우스 커서가 움직였을 때 거기 짚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소리로 알려주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웹사이트에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웹 접근성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접속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빅데이터의 크기는 특징은 3V라고 얘기했었죠. 3V. 그래서 제일 처음이 볼륨. 크기를 얘기하는 거여서 다음에 velocity. 이게 이제 속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속도는 물체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어. 모양 자체가 변하거나 상황 자체가 변하는. 그러니까 왜 쓰나미가 막 밀려올 때 그 물의 양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막 맨 처음에는 안전한 것 같았던 그 주차장도 막 물에 잠겨가지고 차가 막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변화의 속도를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버라이어티. 그지?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크기는 일단은 맞는 거고 정형성은 아니지. 정형성은 아니에요. 이 속도 자체가 이제 정형성이라고 하는 건 벨로시티하고 정반대인 거잖아. 안 바뀌고 고정화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임시성이 아니라 뭐다?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지역 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그러니까 정보화 정책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이제 효율성과 민주성 두 가지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역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마을의 마을회관에 PC를 보급했어. PC를 보급하고 모든 마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동리 그러면 임하면 신동리에 웹사이트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생산하는 무슨 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고 이런 장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봐. 그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컴퓨터는 고사하고 텔레비전도 못 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것이 바로 지역 정보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들은 지금 1, 2,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 3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성형 AI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전자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IT 기술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1번 봅니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행정통제. 행정통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해서 만약에 그 틀을 벗어나면 다시 원래 상태, 원래의 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보시면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 목표 또는 정책 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행정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 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의 실현과 시민의 자유 보장이 행정통제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3번.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외부 통제는 주체 자체가 행정부 밖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는 행정부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얘기. 그럼 4번이 틀린 얘기네. 4번.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그랬는데, 자,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구 맞아요. 그리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은 아니지만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12번입니다. 자,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행정학이지. 그래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887년 윌슨은 논문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 왜? 정치는 가치 개입적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행정학은 행정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학문으로 정립한 내용이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관리 과학으로서 정통 행정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능률성을 강조하는 거야. 정해진 내용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투입을 좀 적게 하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행정관리론에서 정치는 가치 중립적, 행정은 가치 함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치 중립적인 게 행정이고 가치 개입적, 가치 함축적인 건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치하고 행정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야, 올라가. 자,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징계. 자, 공무원법의 징계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6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견책부터 보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그 다음에 해임, 파면. 지금 그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 수뇌부 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처벌을 받고 있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됐고, 오늘 보니까 지금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파면이 됐죠. 예. 네. 그러니까 파면이 지금 3명이 됐고 해임이 지금 1사람이 됐는데 지금
똑같아. 똑같아. 그것과 관련된 이제 뉴스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앵커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 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임과 파면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뭐 이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일단 연금이 파면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고 어때요? 5년간 재임용이 안 된다. 그 다음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안 된다. 대신에 해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연금은 전부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요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는 거다. 그래서 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뭐 이럴 수는 이런 처벌을 받으면서도 이제 동시에 뭐가 있어? 승급 제한 규정들이 있죠. 그것들 좀 기억해 두자 그랬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자,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거야, 일단. 직급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였어?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정직의 맥스지? 그지? 정직의 맥스야. 그리고 내가 그 징계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는 보수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하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그러면 어떤다고? 급여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3분의 1은 준다는 거지. 그지? 10년 전에는 이랬어.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한 푼도 안 줍니다. 2번이 틀린 거야. 다음. 감봉은 직무 수행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이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을 감한다는 얘기는 3분의 2를 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 4번.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처분이다. 단 공금횡령, 유용 등의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8분의 1을, 5년 이상인 사람은 4분의 1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4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그러니까 공금횡령이나 유용과 같은 금전적 비리로 해임이 됐을 때에만 연금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나머지는 연금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과 다른 얘기는 뭐예요?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보수는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뭐였지? 자, 정치적 중립은 뭐였어요? 통치자의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봉사하는 자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보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든 보수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든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할 바를 하는 거야. 뭐 보수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키면 그냥 보수 이념대로 일을 하는 거고, 진보 이념대로 뭔가의 지시가 내려오면 진보 이념대로 시키는 거죠. 이게 통치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봉사하는 이 같은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를 위해서 뭘 실시한다 그랬어? 정치행위 일체를 금지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당 가입이라든지 뭐 기부금품 모집,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 그다음에 뭐 서명운동을 주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봅니다. 정치적 중립은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행정의 정치적 성격,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정책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기는 한데 정치적인 성격이나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 이념대로 가면 보수 이념대로 가는 거고, 진보 이념이 들어오면 진보 이념대로 가는 거야.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성격이나 고려를 배제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공무원은 선거 때 서명을 주재하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뭐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서명운동도 주재를 할 수가 없고, 또 기부금품 모집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지난주까지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연말 때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들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다가 뭐 경상북도 안동시에다가 뭐 기부해 주세요. 뭐 답례품으로 강고등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나왔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기부금품이 조금 많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뭐 민원인하고 통화하다가, 자, 아닌 말로 뭐 지금 저기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기부금 좀 내주시죠. 얘기 못해? 하면 안 돼. 어떠한 형태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어. 그 정부 정책인데요. 정부 정책이라도 안 돼. 정부 정책이라도 안 돼.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무관심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정치적 무관심은 아니지만 그냥 모든 쪽이 어떤 맥락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3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역관주의나 정당 정치를 약화시킨다. 그렇죠. 이 정치적 중립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야. 곧 죽어도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직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막 특별하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누구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관주의나 정당 정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되게 그 입 바른 소리 딸콩딸콩 하는 거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겠다. 뭐 이런 고려 전혀 없어. 그냥 나는 직관대로 있는 얘기 그대로 다 해버리는 이러한 상태인 거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14번에서는 3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봉사하는 것은 맞는데, 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무관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1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 설명을 할 때 이 제도주의, 신제도주의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공선택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공공선택론은 뭐였어? 핵심적인 내용이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 대상이 어때? 그 연구 방법론이 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각자 개인들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보시면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개인의 선택 행위든 집단의 선택 행위든 논리적, 연역적, 수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모든 대안에 대해서 인간이 등급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 등급을 매긴 것이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야. 모두에게 공통적인 어떤 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3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럼 4번이 틀린 거라는 건데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 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그랬는데 공공재의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공재를 만드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만들어진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만들어진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공공재의 생산자는 공공재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정당이나 관료는 공공재를 만드는 사람이야? 만들어진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만드는 사람이지. 공공재의 생산자가 되는 거고 시민이나 이익 집단은 만들어진 공공재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정당이나 관료는 공공재의 생산자이고 다음 시민 및 이익 집단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가정한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6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